자, 부동산 계획론 3주차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그 바클레이 허드슨의 계획이론 분류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살펴봤던 게 계획사상에 의한 계획이론 분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계획이론의 주요 패러다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강의안을 띄우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획이론의 주요 패러다임인데요. 자,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 자, 무엇일까?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을 뭐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어떤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 또는 뭐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를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러다임의 전환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그 어떤 시대 사조가 굉장히 크게 변화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다가 이제 변화가 되었죠. 코페르니쿠스라는 학자가 지동설을 주장하고 처음에는 뭐 좀 정신병자다, 미쳤다. 그 다음에 뭐 기독교의 이제 어떤 그 적대적이다, 뭐 해가지고 지동설이 받아들여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동설이 이제 결국은 맞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돼가지고 지동설이 이제 천동설을 밀어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이제 토마스 쿤이라는 학자가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을 1962년에 썼고요. 거기서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으로 제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론에서도 이제 주요 패러다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든지 어떤 사고의 틀, 뭐 이런 게 확 바뀌었다. 이론적인 틀이 확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패러다임은 크게 세 가지 계획 모형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계획 모형, 합리적이라는 표현 여기도 또 나오네요. 두 번째가 정치경제학적 계획 모형, 세 번째가 협력적 계획 모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합리적 계획 모형서부터 시작했는데 이거에 대한 반발로 정치경제학적 계획 모형이 출현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치경제학적인 모형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것들 모두 다 즉 합리적 계획 모형과 정치경제적 계획 모형 모두 다 좀 어떤 그 뭔가 문제가 있어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협력적 계획 모형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합리적 계획 모형이 어떤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뭐 필요하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전환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계획 모형이라고 하는 거, 뭐 우리가 그 바클레이 허드슨의 계획이론 분류에서 이제 중합적 계획이 이 합리적 계획 모형의 합리적 계획 모형을 대표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계획 모형에서는 계획을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계획안을 만들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계획 모형에서는 이제 합리성, 합리적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두 가지 그 합리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목적 또는 목표의 합리성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목표를 이루는 수단의 합리성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합리적이냐, 목표가 바람직하냐, 이걸 따져보는 건 실제로 쉽지 않겠죠. 여기에는 뭐 어떤 철학적인 부분이라든지 라고 하는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단의 합리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좋을런지 모르겠지만요. 경제학에서는 이제 소비자의 목표가 효용,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족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소비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 소비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바람직할까 찾아보는 거. 그래서 뭐 그냥 효용을 극대화하는, 그러니까 제약하에서, 소득이라는 제약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그런 선택을 하면 그게 이제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뭐 그 제 친구 중에 학부 때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자기는 학교를 다니면서 학부를 다니면서 대학을 다니면서 1000명의 여자를 사귀어보고 싶어라고 목표를 제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목표 자체가 합리적이냐? 이거는 이제 차치하고요. 그거는 따져보기가 참 뭐 쉽긴 하지만 뭐 실제로 이제 목표 자체가 합리적인지는 따져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목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어떻게 했느냐? 뭐 당연히 뭐 강의하고 있는 클래스에서도 이제 여학생이 눈에 띄면은 뭐 그 여학생에게 들이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도서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요즘 여러분들은 클럽을 많이 가시겠지만 저희 때 이제 나이트 클럽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트 클럽에서도 들이대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1000명의 여자친구를 사귀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자신의 목표, 1000명의 여자친구를 사귀는 게 목표다라고 했을 때 어디서든지 여학생 또는 여성에게 들이대고 하는 거, 그거는 그 저기 막 목표를 이루기엔 그 수단이 합리적이다, 바람직하다라고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합리성 그러면은 사실 목표 자체가 합리적이냐, 이거는 이제 따져보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수단이 합리적이냐, 그래서 수단이 목적에 부합되는지, 그래서 합목적성이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계획에서는 선택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기본적인 원리이다. 그래서 선택은 합리성의 바탕을 둔 판단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합리적 계획 모형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계획명의 첫 번째 특징, 합리성, 그리고 의사결정을 위한 선택 과정을 강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이 합리적 계획 모형에서 이제 합리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체계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일종의 처방전 역할을 하는 게 합리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합리성이란 의사결정 과정의 측면에서 주어진 환경 하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것, 이게 이제 합리성이다. 그래서 어떤 그 목적이 또는 목표가 합리적이냐 라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그리고 환경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 주어진 환경 하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최적의 대안,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것, 이것이 합리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정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완전 정보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합리적 계획 모형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목표와 수단의 연결고리, 즉 수단 목표 사슬이라고 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서 의사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 것,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가능한 최선의 행동 또는 최적의 행동을 구체화하는, 이게 이제 합리적 계획 모형이다. 합리적 계획 모형에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합리적 계획 모형에 대해서 이제 또 몇 가지 비판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비판은 무엇이냐면은 합리성에 근거한 종합적 의사결정은 매우 이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성을 제약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가질 수 있다, 즉 완전 정보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뭐 현실에서 좀 완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 합리적 계획 모형의 좀 문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최선 또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합리성에 근거한 종합적 의사결정은 좀 이상적인 것이다. 현실에서는 실제로 찾아볼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버트 사이먼이라고 하는 학자가 1957년에 제시한 게 이제 제한적 합리성,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바운디드 레이셔널리티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자, 좀 전에 합리성 그러면은 어떤 의미였냐면 최적의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의 합리성의 원칙이 뭐냐면 최적화가 원칙입니다. 최적화는 이제 좋은 거는 가장 많이, 왜 별로 안 좋은 거, 나쁜 거는 가장 적게. 이게 이제 최적화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극대화 또는 극소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제 최적화 원칙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인지적으로 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일부 대안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래서 일부 대안만 가지고 봤을 때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런 정도면, 이 정도면 만족해. 이 정도면 뭐 됐어. 라고 하는 그런 그 만족 원칙을 제시한 게 제한적 합리성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적 합리성을 가지고 그 합리적 계획 모형에서 얘기하는 합리성을 좀 보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다라고 해가지고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적절하게 또는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 그 합리적 계획 모형에 대한 비판 어떤 것이냐면은 합리성을 제약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합리성에 근거해서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 이거는 이상적인 것이고 현실에서는 좀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이제 부분적 점진주의 계획 이론입니다. 그래서 부분적 점진주의는 이렇게 종합적인 대안의 설정, 그러니까 찾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통해 가지고 찾아볼 수 있는 대안을 전부 다 찾아내 가지고 종합적인 대안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정된 대안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결과 예측에 있어서도 제한된 경우만을 평가해서 부분적으로 실행해보고 뭐 이게 맞아 떨어지면은 목표를 달성한다라고 하면 계속 그렇게 가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조금 부분적으로 변경 또는 조정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인 평가 및 검토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목표를 달성해 가야 한다라는 계획 모형을 부분적 점진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 계획 모형은 비교적 현실적인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적용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 부분적 점진주의하고 처음에 설명드렸던 합리적 계획 모형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그 합리적 계획 모형은 완전 정보를 분석해가지고 좀 가치 중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가정을 한 데 비해서, 즉 이상주의적인 계획이론, 정말 계획 모형인데 비해서 부분적 점진주의는 인간이 합리적일 수 있냐, 완벽하게 합리적일 수 있냐,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합리성의 한계를 인정한 조금 더 현실적인 이론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합리적 계획 모형하고 점진적 계획 모형 또는 점진적 계획, 부분적 점진주의에 대해서 비판도 있겠죠. 그래서 한 세 가지 비판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좀 종합성이 부족하다. 그래도 완전한 정보까지는 아니어도 좀 여러 가지 대안, 찾아볼 수 있는 많은 대안들을 갖다 찾아보고 거기서 이제 뭔가 더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는 것, 이게 이제 종합성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종합성이 근본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비판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계획의 실행과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한다. 이게 두 번째 비판점입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 달성이 어렵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씩 조정하고 해가지고 어떤 목표를 갖다가 조금씩 이루어 나갈 수 있지만은 전체적인 목표를 갖다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달성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부분적 점진주의라고 하는 게 합리적 계획 모형을 좀 보완하려고 나타난 건데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합리적 계획 모형과 부분적 점진주의를 절충해 가지고 보완한 계획 모형을 혼합형 탐색 모형이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H.On이라는 학자가 1986년에 이제 혼합형 탐색 모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혼합형 탐색 모형은 합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현실성이 결여된 합리적 계획 모형하고
그 다음에 또 현실 상황을 강조해가지고 계획성이 결여된 부분적 점진주의를 절충해서 계획 체계를 이원화하는 그런 방식을 혼합형 탐색 모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 이건 이제 상위 결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과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개별적 하위 결정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려는 그 모형을 갖다가 혼합형 탐색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향 나타내는 결정하는 상위 결정,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하위 결정,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 가지고 모색하는 것이 혼합형 탐색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혼합형 탐색 모형 역시 계획안을 만들어내는 그 계획 수립 과정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합리적 계획 모형의 하나이다라고, 합리적 계획 모형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패러다임이 정치경제학적 계획 모형입니다.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르크스주의적 계획 모형이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치경제학적 계획 모형에서는 도시계획을 정부의 집합적인 간섭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도시에서의 끊임없는 어떤 계층 간의 갈등에 정부가 간섭하는 과정이다. 이게 도시계획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하비라고 하는 학자는 1973년에 이제 전통적인 그 계획의 전통이 이제 물리적 계획이죠. 그래서 이런 물리적 계획 전통이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도시 체계 내에서 분배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니까 분배와 관련된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계획의 실행이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정치경제학적 계획 모형은 어떤 자본주의 사회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분석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형성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합리적인 계획 모형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입장에서 등장한 것이 정치경제학적 계획 모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러면은 합리적 계획 모형의 문제점, 정치경제학적 계획 모형에서는 어떤 것들이라고 지적을 하는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 합리적 계획 모형에서는 제한적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적 점진주의에서는 제한적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하고 현실 간의 연결고리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획 실행을 위한 그 어떤 목적과 계획이 실행되는 사회 구조적 특징을 무시해가지고 결국 계획을 실제 현실에 응용하는 것, 이것이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괴리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경제학적 계획 모형의 그 이론적인 준거는 마르크스주의, 막스가 제시한 마르크스주의 논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경제학적 계획 모형은 마르크스주의적 계획 모형이라고도 이제 부를 수 있는데요. 자, 요 정치경제학적 계획 모형의 특징을 갖다가 이제 살펴보면요. 크게 한 두 가지 특징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계획의 실행은 자본 축적 과정이라는 맥락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자본 축적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본 축적 과정은 그냥 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걸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면 처음에 투입됐던 어떤 비용보다 더 많은 걸 얻어낼 수 있죠. 그것을 잉여 가치라고 하고요. 이 잉여 가치가 이제 자본으로 축적이 됩니다. 그럼 이런 과정이 계속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잉여 가치가 자본화하는 과정을 자본 축적 과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텐데요. 자본주의 생산 양식은 그 이전에 어떤 뭐 공건주의라든지 뭐 그 이전에 또 뭐 노예제라든지 이런 생산 양식하고는 좀 많은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본주의 생산 양식은 일단 노동력을 상품화했다라고 하는 거, 노동을 사고 파는 상품의 하나로 이제 해버렸죠. 그래서 노동력의 상품화, 그리고 생산을 함에 있어서 상품, 그러니까
팔 것을 예상하고 그러니까 이걸 팔아야지 생각을 하고 상품으로 생산을 하는 것. 이게 이제 또 자본주의 생산 양식, 그 이전의 생산 양식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잉여 가치를 창출하는 것,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것, 그리고 생산의 무정부성. 그러니까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생산을 하는 게 아니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게 새우깡인데요. 새우깡이 우리나라에서 뭐 얼마만큼 필요하다. 뭐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만큼만 새우깡을 만들어야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새우깡을 만들고 싶으면은 만들면 되고요. 새우깡 만들어가지고 이윤이 발생한다 그러면 새우깡을 만들어 팔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은 생산의 무정부성. 이 네 가지가 바로 이제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다. 그래서 그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서 계획의 실행을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도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도시라고 하는 수준에서 생산 양식과 자본 축적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장치이다. 그리고 도시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생산수단을 재생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국가가 뭐 의무교육이라든지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떤 그 노동자로서의 어떤 자질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뭐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갖추게 하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노동력 정부가 정말 개입해가지고 정부가 노동력 재생산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형태는 결국 생산 양식과 경제적 잉여 가치의 어떤 순환 형태의 결과인데 도시계획은 그런 그러다 보면 이제 계층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층 갈등 속에서도 자본 축적을 촉진하고 그다음에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도시계획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가지고 도시의 형태, 그러니까 도시가 이루어지는 것, 도시의 뭐 어떤 저기 막 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또 인구라든지 하는 게 도시로 몰려들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생산 양식 그리고 경제적 잉여가 자본으로 축적되고 하는 이런 어떤 순환적인 과정의 결과로서 도시의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은 그 도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획안을 짜고 입안하고 그다음에 실행에 옮기는 과정인데요. 그때 이제 자본을 더 많이 축적하게 하기 위해서 계층의 갈등, 뭐 노동자와 자본가라든지 하는 계층의 갈등을 좀 촉진을 해서 자본 축적을 촉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바로 도시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계획의 실행이 특정한 어떤 사회 역사적 맥락 속에서 비판적으로 분석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정치경제학적 계획 모형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이론이라고 하는 게 좀 실용적인 어떤 이론이 되려면 사회 현상의 성격, 그다음에 사회 현상의 내용, 그리고 역사적 맥락 이런 점에서 도시계획의 성격과 내용이 결정돼야 하는데 전통적인 계획 모형, 즉 합리적 계획 모형에서는 내용이 없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그리고 몰 역사적이고 단순히 특정한 이념적 기능, 즉 자본주의를 공고화하는 그런 이념적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합리적 계획 모형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했지만은 정치경제학적 계획 모형도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점이 있겠죠.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방법론적인 측면, 그다음에 이론적인 측면, 그리고 실제적인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좀 최근의 방법론은 그러니까 계량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경험적으로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이나 공학과 달리 실험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이론이 맞아떨어지는지 검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정치경제학적 계획 모형은 경험적으로 검증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계획 현상을 분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회 구조 또는 뭐 역사적 맥락 이런 걸 함께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계획 현상만 따로 띄어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 이거는 정치경제학적 계획 모형에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도시 문제는 사회적 여건, 경제적 여건, 그 도시가 처해 있는 그런 여건에 따라서 도시 문제가 상이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정치 경제학적 계획 모형은 그냥 모두 다 똑같은 도시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획일적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문제점, 이게 이제 두 번째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이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측면, 실제 현실과 관련된 측면에 있어서 전통적인 계획무형, 합리적 계획무형은 계획가들한테 어떤 실질적인 이론을 제공할 수 있는데 비해 정치경제학적 계획무형은 계획가들에게 실질적인 이론을 제공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다.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경제학적 계획무형의 어떤 비판 또는 이제 문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 패러다임이 협력적 계획 무형입니다. 그래서 협력적 계획 무형은 전에 바클레이 허드슨의 그 계획 이론 분류에서 참여적 계획이 협력적 계획 무형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협력적 계획 무형, 영어로 하면 이제 collaborative planning 모델이 되는데요. collaboration, 콜라보, 여기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학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인재 상이 콜라보 인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그래서 콜라보와 관련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협력적 계획 무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 다음에 상호 주관적인, 그러니까 어떤 주관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해서 합의를 구하는 과정을 강조하는 계획 무형이 협력적 계획 무형입니다. 그러니까 계획 체계 내에 어떤 그 주체들이 여러 주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시민, 그다음에 계획 전문가, 그리고 기술 관료들 있을 수 있는데 이들 간에 이런 주체들 간에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 무형을 협력적 계획 무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이 참여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중시한다. 그래서 의사소통 그 측면에서 합리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만나서 많이 얘기해보고 하다 보면은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소리죠. 자, 두 번째 특징은 계획 과정에서 시민들의 동의를 통해 계획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결국 이런 어떤 그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통해 가지고 모든 시민들의 동의를 얻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계획을 집행한 결과가 굉장히 좀 바람직한 최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말 시민들의 동의를 또 강조하는 그런 계획 모형이 협력적 계획 모형이다. 의사소통적 합리성, 그다음에 시민들의 동의를 통해 계획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특징, 이게 협력적 계획 모형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현대 사회는 개인의 이익, 사적 이익, 사익과 그다음에 사회적 이익 또는 사회적 가치, 공익,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분열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익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뒷전이 되고요. 그러니까 공동체 이익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이런 게 이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좀 협력적 계획 무형을 통해 가지고 계획을 입안하고 실행에 집행에 옮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협력적 계획 모형을 조금 강조하고 좋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여러 가지 프로젝트, 여러 도시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정말 여러 주체들이 있을 수 있죠. 시민, 그 지역의 주민들, 그 다음에 계획 전문가들, 도시재생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관료들, 공무원들 해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 열심히 협의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또 어떨 때는 또 같이 교육을 받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협력적 계획 모형이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계획이론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뭐 이번 그 시간에는 좀 도시계획 패러다임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계획이론의 주요 패러다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합리적 계획 모형, 정치경제학적 계획 모형, 그 다음에 협력적 계획 모형 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게 좀 더 바람직할런지, 어떤 모형이 이제 그 패러다임, 우리 시대의 패러다임이 될런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3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